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학개론 이동규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 때 미리 예고를 해드렸듯이 오늘은 33회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뭐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셨겠죠? 풀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33회를 제가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35회이기 때문에 일단 33회 기출 문제가 좀 출제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회, 34회, 31회 최근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한번 문제 풀어보고 정답을 맞췄다 이렇게 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출 문제는 시험 앞두고 지금 우리가 공부가 손에 잘 안 잡히시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때는 기출 문제를 한번 쭉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출 문제를 출력을 하셨습니까?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우리가 뭐든지 모든 공부는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정성을.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집에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집에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큐넷에 들어가서 33회 기출문제를 출력해가지고 옆에 놓고 저와 같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옆에 노트를 하나 두고요. 제가 이게 시험지에 필기해 드리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노트에 적으면서 한번 이렇게 내가 시험장 가기 전에 꼭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 하나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를 지금 뭐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1000명 좀 넘을 수 있도록 좀 꼭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구독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강하게 부탁드려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를 나눠주죠.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답 풀지 마세요 하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음, 시험지가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시험지 장수를 확인해 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 막 풀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풀면 안 돼. 그건 집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안 되니까 문제를 풀려 하지 마시고 그럼 일단 개론은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시험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안에를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딴 가지 마시고 쭉 봅니다. 계산 문제가 몇 문제 있는지를 보세요. 계산 문제를 보면 5번에 하나 있죠? 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쭉 또 보는 거야. 계산 문제가 몇 문제 있는지 봐요. 8번에도 있네. 그리고 넘기면서 계산 문제를 세 보는 겁니다. 12번, 14번, 지금까지 계산 문제 4문제 나왔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25번의 계산 문제다. 그죠? 26번도 계산 문제네요. 29번 계산 문제고요. 그리고 37번 계산 문제고 39번이 계산 문제입니다. 지금 계산 문제가 손으로 제가 세어봤는데 9문제예요. 그럼 9문제면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작전을 써야 되냐면 계산 문제가 많구나. 그러면 계산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안 풀잖아요. 계산 문제는 우리가 안 풀잖아. 그죠? 맨 마지막에 풀지 않습니까? 그럼 이론이 31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이론을 30분 정도에 풀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시험지를 넘기면서. 그러면 만약에 시험이 9시부터 시작을 한다면 9시 30분까지 이 이론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지 위에다가 여기다가 9시 3, 만약 시험이 9시에 시작을 한다면 9시에 시작을 한다면 9시 30분까지 개론을 풀어야 되겠다. 딱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9시 30분이 딱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개론을 지금 34번을 풀고 있는데 9시 반이 됐어. 그러면 딱 스톱을 해야 돼. 계속 풀면 안 돼. 민법을 가야 돼. 민법. 바로 민법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민법 시험지는 뭘 봐야 되느냐? 민법 시험지는 개론은 계산 문제 보라고 그랬습니다. 몇 개 정도 나왔는지. 민법은 뭘 보냐면은
민법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문제가 큰 문제가 있고 짧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럼 이 큰 문제들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큰 문제가 앞에 있으면 그런 문제들은 먼저 보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 1번부터 꼭 풀란 법이 없어. 그러니까 길이가 긴 문제들은 넘기는 거예요. 최대한 짧은 문제부터 해가지고 풀어 나가야 됩니다. 1차는 시간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 9시 30분부터 민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법은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도 50분 정도는 걸려요. 50분. 그럼 여러분들은 한 55분을 주란 말이에요. 55분. 그러면 10시 반이 1시간이니까 10시 25분까지 민법 보는 거예요. 그럼 민법 시험지에다가 10시 25분까지 민법 이렇게 딱 적어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시험이 9시에 시작하면 우리가 100분이니까 10시 40분에 시험 종료입니다. 1차 시험 종료라고. 그럼 10시 25분까지 민법 보고 나면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이제? 마킹입니다. 마킹 해야 됩니다. 마킹. 마킹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5분 만에 빨리 할수록 좋죠. 5분 만에 하면 유리한 거예요. 5분 하면 이제 10분 남죠? 그럼 10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아까 내가 개론을 34번까지 풀고 넘어갔는데 못 본 거 있잖아요. 못 풀었던 문제들. 그런 거 빨리 지금 봐야 돼요.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계산 문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없는 번호를 쭉 이렇게 미는 거예요. 꼭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죠. 여러분 해보시면 지금 개론 30분 잡았는데도 이렇다니까 빠듯하다니까. 그래서 개론은 무조건 계산 문제를 뺀 이론을 30분, 35분, 늦어도 35분 안에 40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이대로 꼭 실천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33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33회. 자, 1번 볼게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제가 오늘은 뭐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있잖아요. 정착물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정착물에 대해서 알고 가야 돼요.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정착물. 그러면 정착물에서는 뭘 봐야 돼요? 제가 이 하기 전에 최종 1회 강의, 지금 제가 세 번째잖아, 그죠? 최종 1회 시간 했었어요. 정착물에 대해서. 정착물이 아닌 거,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 토지 일부인 정착물 했죠? 그거 꼭 보고 가야 돼요. 꼭 보고 가야 돼.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동산이잖아요. 이거 제가 세 개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거 외우고 있는 사람은 금방 찾죠. 이거 읽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읽으면서 찾는 게 아니고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바로 딱 알아야 돼. 경작수화물, 임차인 정착물, 가식종 수목. 이 3번에 있잖아요. 이렇게 체크해야 돼.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답은 찾았죠. 그럼 국어는 뭐예요? 정착물이지. 일부. 다년생식물은 일부. 교량은 일부. 다 정착물이죠. 이제 3번을 빼고는 일부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올해 갈 때는요. 33회 때 정착물이 아닌 게 나왔잖아. 이제는 독립정착물, 별개인 정착물 좀 특히 잘 보고 가세요. 됐죠? 정착물 1번 문제 봤어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부동산 특성에 관한 문제죠. 늘 나옵니다. 늘 나옵니다. 부동산 특성 문제는 그냥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럼 이걸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된다. 자, 이건 뭔가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네. 부동성이죠. 이 부동성이에요. 그래서 33회 때 부동성이 나온 거예요. 그럼 부동성 그러니까 국지화 그러니까 맞죠? 그럼 33회 때 부동성이 나왔구나. 부동성이. 자, 맞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틀렸죠? 틀렸죠? 생산 요소와 소비재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죠. 이거 경제적 개념입니다. 틀렸다. 잘 하시는 거죠. 3번 해봅니다. 3번 별표해야 돼요. 3번 별표해야 돼. 이 질문 우리 수험생들 잘 틀린 사람들 많아. 자, 이거는 제가 어, 최종 1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최종 1회 때 용도가 나왔는데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꼭 보고 갑니다. 꼭 보고 갑니다. 그래서 토지는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있다고요. 개별성이 아니고 뭐죠?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이 3번과 같은 질문이 최근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또 34회 때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성과 용도의 다양성에 관한 거 이 둘은 항상 잘 알고 가야 돼요. 그죠? 부정성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 불가능.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라는 거. 그죠? 용도의 다양성은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라는 거. 그래서 시험장 갔잖아요. 시험장 갔을 때 이런 질문들은 빨리빨리 딱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딱 봤을 때, 용도 나왔네? 용도면 할 수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없다도 있죠. 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는 부정성이잖아요. 부정성이면 앞에 뒤에 물리라고 나와야 돼요. 물리. 그리고 불가능이고요. 수직이야. 자, 용도의 다양성 나왔잖아. 그러면 용도적 공급이고 가능이고요. 우상향이에요. 딱 짝을 잘 지어놔야 돼요. 3번 틀렸어요. 4번 한번 봐봐요. 4번. 그럼 4번 지문을 보면 이게 지금 3번, 4번이 관련 있는 지문이에요. 둘 다. 자, 부정성 나왔잖아. 부정성. 근데 이제 용도란 말이 나오죠. 그냥 X예요. 그냥 X인 거예요. 그냥. X. 뒤에 보니까 완전 비탄력이 수직 아닙니까? 이 둘은 맞아. 부정성이니까 수직이 나온 거야. 그런데 용도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X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요. 여기 5번 지문 있죠? 지금 여기 1, 2, 3, 4 다 중요한데 3번, 4번, 5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기가 장애물이야. 여기가 제가 봐서 여기 장애물이에요. 여기서 틀린 사람 나와요. 자, 5번 보세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일단 틀렸죠.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하고는 영속성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속성하고는 물리적 감가와 관계 있는 거야.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와 관계 있다고.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하고는 영속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 5번 틀렸다. 정답은 1번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봤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갑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1번, 2번 문제 푸는데 두 문제가 지금 채 1분이 걸리면 안 돼요. 이 두 문제 푸는데 1분이 걸리면 안 된다고요. 자, 3번 보세요. 3번은 토지의 종류죠. 토지의 종류. 자, 그러면 토지의 종류 보시면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틀린 거 찾기구나. 틀린 거 찾기구나. 자, 봤더니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 사업 전 토지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이 재분배라는 말이 딱 나왔잖아요.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럼 뭡니까? 환지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재분배가 환지인 줄 알았어. 그럼 환지인 건 알았는데 이 지문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또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여기가 포인트예요. 소요된 비용이 채비지다, 채비지.
채비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게 환제야. 그걸 제외한 부분을 돌려준다고. 항상 이런 부분 확인해야 돼. 만약에 여기 공공용지를 포함한 그래놓고 환지를 한다 그러면 X야. X.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여기 봐야 돼요. 여기 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지를 갖고 있죠. 자, 시험지를 왜 출력하라 그랬냐면, 시험지를 왜 출력하라 그랬냐면, 지금 이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많이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험지에다가 소요된 비용, 공공용지, 제외, 재분배, 환지 이렇게 줄을 쳐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강의 전에 이렇게 뭐 식탁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시험지 이런 거 가볍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글자들을 눈에 익혀두라고요. 자, 그다음 2번입니다. 그럼 2번은 읽어보면 어디가 중요한 말일까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최종 1회 할 때 말씀드렸죠. 그죠? 경사진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법진 거야. 그럼 경사진 부분 여기가 포인트야. 그다음 3번은 크게 어렵지 않고 4번은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이거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좀 기다려 드릴게요. 여기가 포인트죠. 그죠?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이 포인트란 말이야.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그러면 빈지랑 우리 토지의 종류, 우리 책에 지금 토지 종류 쫙 나와 있잖아. 근데 거기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그 말 나오는 거는 빈집밖에 없어요. 그럼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이거 보는 순간 게임 끝났다고. 그러면 빈진대 하면서 봐야 돼. 근데 포락지 돼 있잖아. 그 X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5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는 토지 뭐라 그래요? 채비지라 그러죠. 아까 제가 1번 할 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3번도 지문은 길지만 이런 글자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봤고요. 자, 그럼 4번 한번 볼까요? 자, 4번은 이것도 역시 어, 최종 1회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5번 한번 봐보세요. 자, 5번은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잖아요. 이 풀면 안 돼, 지금. 지금 풀면 안 된다. 넘어가야 돼. 딱 보는 순간 그냥 넘어가 버려야 돼. 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거는 공부라니까 이제 봅니다. 이제 풀어보는데 딱 보니까 탄력성 같은 게 막 보여. 탄력성이 보이는 거야. 아, 이게 탄력성 계산 문제구나. 그럼 뭘 묻는 거지? 봤더니 물음표 앞을 보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그 물음표 앞을 봤더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묻는 문제야. 뭘 묻는다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어렵다, 이 문제. 탄력성 문제인데 소득 탄력성을 묻잖아요. 또는 소득 탄력성을 묻는다든지 소득 변화율을 물을 수도 있어요. 소득 탄력성도 물을 수 있고 소득 변화율도 일반적으로는 보통 소득 변화율을 많이 물어봤는데 33회 때는 소득 탄력성을 물어봤어.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돼, 얘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풀이는 제가 해볼게요. 풀이는. 그럼 이거는 뭘 가지고 푸는 문제냐? 뭘 가지고 푸는 문제냐면 우리가 가격 탄력성에 가격 변화율을 곱하면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수요량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에다가 뭘 곱하면요? 이거를 대답할 수 없는 분은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소득 탄력성에 소득 변화율을 곱하면 수요량 변화율이 된다고요. 수요량 변화율이 된다. 그러면은 가격도 변하고 소득도 변했을 때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수요량 변화율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오면 있잖아요. 이 가격 탄력성 0.5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격 변화를 왠지 곱하고 싶어져야 돼.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라고 곱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가격 탄력성 0.5죠. 그럼 가격 변화를 빨리 찾아야 돼. 가격 변화를 봤더니 가격이 각각 5%씩 올랐대. 5%씩 올랐어. 그러면 5% 올랐다. 가격이.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데요? 2.5% 감소하겠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량이 줄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팍팍 돌아가야 돼.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득 탄력성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소득 탄력성 몰라. 그럼 소득 변화율이 있겠지. 소득도 5% 올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소득 탄력성하고 소득 변화율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모르지. 자, 그다음에 무슨 탄력성이 있어요? 교차 탄력성 있잖아요. 교차 탄력성하고 뭐하고 곱해야 될까요? 다른 재화 가격하고 변해야죠. 곱해야죠. 그럼 이 지금 오피스텔이니까 제가 이거 곱하기 잘못 이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이 해당 재화예요. 오피스텔이 해당 재화인데 그럼 여기 아까 어 오피스텔 가격도 5% 올랐고 아파트 가격도 몇 프로 올랐어요. 다 5%씩 올랐잖아. 그럼 이것도 5% 오른 거예요. 그러면요. 1.5%죠. 여기서 주의해야 돼. 자, 교차 탄력성 0.3이라는 거는 플러스니까 대체제죠.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5% 올랐으면 오피스텔 수량도 증가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여기 전체 수요량 변화를 줍니다. 여기 전체 수요량이 1%예요. 사실 이 당시에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었어요. 수요량 변화를 1% 증가했다는 건지 감소했다는 건지 말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1% 증가라고 봐야지, 사실은. 그럼 보세요. 2.5% 줄고 1.5% 늘었어. 그럼 결국 이 두 개를 합치면 1% 감소잖아요. 근데 결론이 1% 증가니까 여기에 2% 증가가 올라 들어가야 전체가 1%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얼마에다가 5%를 곱했을 때 2가 될까요? 그럼 2 나누기 5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0.4네요. 0.4. 0.4 곱하기 5 하면 2가 나오잖아요. 그 정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문제란 말이야. 건드리면 안 돼, 이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풀이는 제가 해드렸지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 보면 이것도 제가 최종 1위한테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잖아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한대.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한대. 그럼 결국 이거는 수요는 그대로 있고 공급만 변한 거 아닙니까? 공급 감소잖아. 그럼 가격은 하락이 아니고 상승. 틀렸죠. 자,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대.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 자, 3번 봅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대요.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요. 가격 알 수 없다죠. 가격 알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 큰 경우라는 게 나와. 어떤 게 크다 작다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때는 큰 것만 생각해야지. 어떤 게 큽니까?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공급의 증가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죠. 양은 증가 맞고요. X. 그다음 4번도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했는데 더 큰 경우가 보이죠. 더 큰 경우. 그럼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크다고 돼 있네. 그럼 수요의 감소니까 가격 하락, 양 감소. 4번이 맞네요.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최종 정리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33회 때 나왔구나. 33회 때 나왔구나. 그러면 35회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종 1번, 최종 1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야.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 꼭 알고 가야 돼. 꼭 알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6번 봤고요.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깨고 가야 돼요. 7번도 제가 경기 변동 최종 정리 1번 강의에서 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가 나왔냐면 경기 변동 문제. 아, 경기 변동 문제구나. 경기 변동 문제. 상향시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상향시장. 그럼 상향시장 나오면 뒤에 걸 읽기 전에 매도인이 우위에 있다. 과거 거래 가격은 하한의 역할을 한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그런 말은 없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틀렸잖아. 상향인데. 지금 경기가 좋은데. 자, 그다음 후퇴시장입니다. 후퇴시장인데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요. 후퇴가 아니지. X. 하향시장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하향인데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리가 없지. 자, 회복시장. 자, 회복시장.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뀐대. 그럼 결국은 매도자가 주도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회복시장은 매도자가 주도합니까? 그렇지. 4번이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1, 2, 3번은 평이했어. 1, 2, 3번은 평이했고 4번하고 이제 5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시장이 우리 경기 변동에서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한 지가 정말 오랜만이에요. 안정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장 갈 때는 경기 변동에서 이 안정시장을 좀 보고 갈 필요가 있다. 안정시장. 그럼 뭘 봐야 되는데요, 선생님? 안정시장 그러면 첫째, 경기 순환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경기 순환 분류가 아니다. 이거는 제가 동형 모의고사 4회차 할 때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경기 순환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순환을 얘기할 때 자, 상향 다음에 후퇴죠. 그리고 하향이고 그리고 회복이잖아요. 그죠? 이게 경기 순환이야. 그럼 이 안에 만약에 이 뒤에 안정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 그럼 X야. 안정시장은 경기순환에 의한 분류가 아니고요. 각 국면마다 안정시장은 별도로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별도로 존재를 해요. 이거 기억하고요. 경기순환의 분류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과거 가격의 역할이에요. 과거 사례 가격의 역할. 과거 사례 가격의 역할.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역할을 해요. 그럼 5번 질문을 보면 안정시장 국면에서 과거의 거래 가격을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틀렸다고. 그럼 이 당시에는 정답이 4번이었죠. 5번은 내가 몰라도 관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런 애들이 꼭 사고 쳐요. 제 경험상. 그럼 이런 애들은 다음 시험에는 옳은 말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안정시장 그러면 이 두 개는 꼭 기억하고 갑니다. 꼭 기억하고 갑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안정시장은 이름이 안정이잖아. 그러면 이 시장은 호황에 강할까, 불황에 강할까? 불황에 강해. 불황에 강합니다. 호황에 강하다 그러면 안 돼. 호황에는 약해. 얘는 경기가 좋을 때 가격 별로 안 올라. 그냥 안정적이야. 안정적이라니까 그냥. 안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오르는 것도 많이 안 오르고 내리는 것도 많이 안 내려. 그런 게 안정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안정시장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안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보고 가자고요. 그래서 과거 가격은 새로운 가격의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7번 받고요. 자, 8번입니다. 계산 문제죠.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 그럼 일단 넘어갈게요. 자, 9번 보세요. 자, 9번 보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문제. 부동산 시장 문제란 말이에요. 틀린 거 찾기. 자, 1번입니다. 자, 1번에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거.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선생님, 뭘 주의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빗자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봐야 돼. 항상 봐야 돼. 만약 정보의 대칭성 돼 있잖아. 그럼 X야. X.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출제 교수님들은요.
대학 교수님들은 장단기를 아주 중요하게 봐요. 경제학에서 단기와 장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장단기를 항상 물어보려고 그래. 항상 물어보려고 그래. 그럼 단기가 뭐예요? 신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신규 공급이 안 되고, 즉,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공급의 변화가 없는 게 단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 그래도 돼. 단기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단기가 장기보다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단기보다 탄력적이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장기보다 단기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어때요? 그냥 털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만큼 지금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 털린 거 찾기인데. 그럼 이번 해야지. 뭘 망설여? 뭘 망설여요? 그죠? 벌써 털렸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단기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고 돼 있잖아. 단기 수급 조절이 잘 안 돼. 장기로 가야, 장기로 가야 수급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의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이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기, 장기는. 그러면 틀린 거 찾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2번을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그치? 이걸 못하니까 이제 시간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3번 보세요. 별로 안 중요해. 이거 안 봐도 돼, 이런 거는. 안 봐도 된다고. 4번? 이거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요. 5번 같으면 알아야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죠? 3번, 4번은 참고예요, 참고. 2번과 5번 주변이 중요하다고요.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9번 봤고요. 10번 한번 볼까요? 자, 10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허프 문제잖아요. 아, 허프 문제구나. 허프 문제.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박스보다도 지문을 보니까, 야, 5개짜리도 있네. 5개짜리도 있구나. 그럼 이걸 다 봐야 되구나. 일단 기억 보겠습니다.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공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효용이 크면 선택될 확률이 높겠지. 그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기억이 없는 애들 빨리 제껴야지. 답 아니야. 니은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 크기에 비례, 거리에 반비례. 사실 이 지문도 그 당시에 약간 논란거리가 됐어요. 매장까지 거리에 마찰 계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만이 맞아요. 이 지문은 X라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X라고 할 말이 없다고. 그런데 왠지 이게 O라고 표현하는 출제 교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판단 보류입니다. 판단 보류입니다. 이의신청이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럼 이의신청은 그때 문제고 일단 보류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자, 그다음 마찰계수 꼭 보고 가야 돼요. 마찰계수. 여러분 오늘 이번에 시험 나갈 때 뭐 보고 가야 된다고? 마찰계수 꼭 보고 가야 돼. 마찰계수 꼭 보고 가야 돼. 이거는 제가 최종 정리할 때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옆에 노트에다가 마찰계수 딱 적어. 보고 가야 될 내용이야. 마찰계수. 자, 마찰계수는 전문 품점 있죠? 전문 품종. 마찰 계수 큽니까? 작습니까? 마찰 계수 작다. 멀어도 간다. 자, 그래서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매장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며 교통 조건이 나빠지면 마찰 계수는 더 커진다. 이거는 여러분 안 틀려. 교통이 안 좋으면 마찰 계수, 마찰이 크지. 못 가니까. 이건 안 틀린다고. 맞아요. 그럼 디귿 들어가야 되죠. 디귿 들어가야 돼요. 디귿 없으니까 X야. 그럼 이제 4번하고 5번밖에 안 남았어. 니은은 보류를 했지만. 근데 다행히 니은이 다 들어가 있어. 니은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니은이 옳다고 보나 봐, 이 교수는. 사실 이 당시에 이의신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단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4번, 5번 나왔는데 4번, 5번에 니은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리얼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음은 다 있으니까. 그럼 리얼을 봐보세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당연하지. 그럼 리얼이 맞네. 그럼 정답은 5번이야. 그럼 미음이 뭔지 한번 볼까? 허프 모형은 제로섬 게임이야.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섬 게임이 된다. 맞죠? 맞는데 이 미음을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이런 애들은 처음 나왔거든. 알아두고 가자. 알아두고 가자. 지금 뭘 알아두고 가라고요? 허프 모형은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거. 허프 모형은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A 매장이 있고 B 매장이 있잖아요. 그럼 A 매장에서 고객이 20%가 줄었다면 B 매장의 고객이 20% 늘어난다는 겁니다. 합치면 제로가 되잖아. 이런 게 제로섬이거든. 그래서 허프 모형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거. 됐어요? 이런 걸 봐두고 가자는 거. 그리고 특히 뭐? 마찰 개수. 마찰 개수. 전문 품점이 마찰 개수 작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이후에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찰 개수 전문 품점이 작아요. 일용 품점 커요. 일용 품점 커요. 이거 꼭 기억하고 가야 돼. 마찰 개수. 자, 그래서 10번 문제 봤습니다. 10번 문제.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11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의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로는 그랬습니다. 입지로. 자, 입지로 문제인데 인간 정주책이 뭔 소리야? 처음 듣는 얘기. 인간 정주책. 인간 정주책이라는 거는 이 정자가 고정할 때 정자입니다. 인간의 주거지가 고정돼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는 신경 안 써도 돼. 정주체계의 분포 원리와 상업 입지의 계층 체계를 설명하고. 혹시 여러분 여기서 힌트 찾으신 분 있나요? 없어? 없으면 넘어가야지. 이것만 읽고 나 모르겠는데요. 그럼 넘어가야지. 그럼 두 번째 봅니다. 재화의 도달거리와 채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자, 여기서는 그러면 혹시 여기서도 모른다 그러면 곤란한데. 도달거리, 채소 요구치. 누굽니까? 크리스탈로죠. 5번이죠. 이걸 보고 크리스탈인 걸 알아야지. 그러면 첫 번째는요. 여기 계층 체계라고 있죠. 계층 체계. 크리스탈에는 중심지가 저차 중심지가 있고 고차 중심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계층 체계, 도달거리 최소 요구치 나오면 크리스탈이라고 그랬고 제가 동형과 특강할 때 또 말씀드린 게 있었죠. 어, 지금 봐봐요. 지금 11번 문제가 크리스탈러 문제죠. 그래 안 그래? 크리스탈러 문제였다. 34회 때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예, 나왔다고요. 34회 때도. 그러면 올 35회 때도 보고 가자. 보고 가자. 그럼 크리스탈러 그러면 크리스탈에서 뭐 알아야 돼요? 이거 제가 최종 1번 할 때 설명드렸어요. 최종 강의 1번에 설명드렸다고. 최종 정리 1번 강의. 재화의 도달 범위 대답해야 되는데 도달 범위가 뭐예요? 최소 요구치가 뭐예요? 최소 요구 범위가 뭐예요? 이건 제가 강의 1번 강의 했으니까 지금 이게 3번 강의고 위에 1번 강의 있습니다. 1번 강의. 그거 봐야 돼. 지금 안 가르쳐 줄래? 찾아봐 여러분들이. 자, 이거 알아야 돼. 음. 그리고 크리스탈러 그러면 공간 얘기가 나와. 공간 규모가 공간의 규모가 중심지의 크기라는 거. 공간. 공간이 뭐냐면 이 범위 이런 게 다 공간이야. 도달 범위, 최소 요구 범위 이런 게 다 공간이라고요. 그래서 공간의 규모를 가지고 중심지를 설명했다고. 그럼 크리스탈래. 공간 규모, 공간 규모.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계층 이런 말들 나오면 크리스탈래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크리스탈인지는 알았어.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고객의 다목적 구매 행동 반영 안 했어. 고객의 다목적 구매 행동을 반영 안 했다고. 그럼 고객의 다목적 구매 행동을 반영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허프야. 이 허프라. 허프가 크리스탈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다목적 구매 행동을 설명했어요. 자, 크리스탈러
지금 33회 때도 나왔고 댐새를 딱 풍기더니 34회 때도 지금 출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35회도 선생님 두 번이나 나왔는데 안 나올 수, 또 나오겠습니까? 괴로는 연장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봅니다. 봅니다. 크리스탈러. 크리스탈. 옆에 노트에다가 크리스탈러 잘 정리하자. 크리스탈러. 자, 그래서 11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보 현재 가치 구하는 문제죠. 이거는 제가 우리 최종 정리 위에 있는 1번 강의에서 설명드렸어요. 이거 넘어갑니다. 했기 때문에. 설명했기 때문에 가고요.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 나왔어요. 그럼 뭔지 봤더니 지문을 딱 봤더니 지대론이구나. 어, 박스가 나오면 박스 굳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큰 박스가 나오면 박스를 먼저 대놓고 읽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문을 보는 게 먼저 좋아요. 아, 이건 지대론이네. 지대론 박스구나. 그럼 이제 이게 지대론에 관한 박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지 글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보면요. 제가 딱 보니까 이 경쟁이라는 게 나와요. 경쟁, 경쟁. 여러분, 경쟁 나오면 입찰지대입니다. 경쟁 나오면 입찰지대입니다. 야, 입찰지대 아니야? 그렇게 해보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한대. 가장 높은 지대. 입찰지대잖아. 점점 확실해지는데? 그럼 밑에 봤더니 입찰지대가 없어. 입찰지대가 없다고. 이게 뭐야? 여러분, 입찰지대가 알론소죠. 근데 알론소의 입찰지대로는요, 튀넨의 이론을 응용했다고요. 튀넨의 이론을 응용했어요. 그러면 여기 봤더니 농산물이라고 돼 있는 거야. 아, 이 농산물이구나. 입찰지대는 도시지대인데, 도시지대인데, 농산물 얘기하면 이 농경지지대론이잖아. 농경지지대론인데 입찰지대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아, 그럼 얘는 티넨이다. 이렇게 잡아야 돼. 1번이에요. 오케이? 여기 보면 입찰지대라고 돼 있지? 지금 알론소 아닙니까? 알론소 그러면 되죠. 알론소는 농산물이 아니거든. 알론소가 밑에 없잖아. 그러면 농산물인 걸 보고는 튀넨이구나. 튀넨도 마찬가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거 기억는 알았고 이것도 보고 가세요. 이제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농업, 교외로 갈수록 조각농업. 당연하죠. 중심지가 땅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집약농업을 해야 돼. 그러면요. 자, 이런 지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알고 가야 돼. 이것도. 요 제가 밑에 여기 적어 드릴 테니까 이거 딱 정리해 두세요. 이렇게. 이 지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가능해. 집약적 농업일수록 집약적 농업, 지대곡선, 가파르다,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다. 그래서 우리가 지대곡선이 만약에 이런 지대곡선이 있고 이게 A라 그래 볼게요. 이런 지대곡선이 있어요. 이게 A 농산물, 이건 B 농산물, 이 둘은 지대곡선. 어떤 게 더 가파릅니까? A가 더 가파르죠. A가 집약적 농업이고 B는 조방적 농업이에요. A가 중심에 가까워요. B는 중심에서 멀어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정리하고 갑니다. 정리하고 갑니다. 13번 봤어요. 자, 그러면 1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메모를 해두세요. 14번 계산 문제죠. 뭐 이런 것들도 레일리 14번 문제가 레일리 계산 문제. 그래서 올해 35회 때도 레일리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좀 하고 가세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푸는 거죠. 그럼 이것도 좀 해볼까? 이거는 레일리는 우리가 도전을 해봐야 되니까. 자, 레일리 나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적어야 돼. A 도시, B 도시. 바로 적어야 되는 거야. 인구, 거리 제곱. 이렇게 적고 시작해야 돼. 그럼 A 인구가 55만인데 동그라미 3개 지어버리고 50, 32. 거리는 반대로 적으라고 그랬잖아. A와 C까지 거리가 5인데
A까지 거리가 오니까 이거 B 밑에 적어야 되겠죠. 오라고. B까지 거리가 2인데 이건 A 밑에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곱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은 4고 5의 제곱은 25예요. 그러면 50 곱하기 4 해도 돼. 50 곱하기 4 해도 되는데 이거를 더 줄일 수 있는 분들은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세요. 그럼 2로 약분하면 이게 25가 될 거고 16이 되겠죠. 안 줄여도 됩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4라는 얘기잖아. 그럼 100이네요. 그럼 16 곱하기 25 하면 되겠네요. 16 곱하기 25를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400 나와요. 그러면 100, 400이니까 얘는 5분의 1이고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00 더하기 400분의 100이고 100 더하기 400분의 400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20%고 80%죠. 그런데 뭘 묻는지 한번 볼까? A 도시와 B 도시에 소비하는 월 추정 소비액을 구하래. 월 추정 소비액. 그럼 여기 봤더니 C 도시의 잠재 월 추정 소비액이 10억이야. 10억. 그럼 여기 20%, 80%돼 있는 걸 찾으면 돼요. 3번이네요. 지금 20%, 80% 아니에요. 그럼 이건 찾는 게 3번밖에 돼 있어? 그 정답 3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 지금 과정을 빨리 푸는 게 중요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레일리 문제는 오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1분 안에 풀 수 있는 분들은 풀어보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풀면 안 되죠. 그것도 당연히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모든 계산 문제는. 자, 그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저 15번 봤더니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에요. 옳은 걸 모두 찾아내요. 옳은 거 찾는 문제. 그럼 이것도 밑에 보니까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리얼 뭐 지문이 두 개 됐고 네 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단 리얼까지 다 읽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일단 다 읽어봐야 돼. 자, 그러면 배반 보겠습니다. 배, 최소 비용 이론인가요? 그렇죠.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 그래. 맞아. 그리고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이 공장의 최적 입지다. 정확하네. 기억 맞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 아니죠. 바로 지워버려. 자, 래시입니다. 래시.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 어디가 일단 중요한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러시아의 최대 수요입니다. 수요 측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지문에서는요. 여기를 꼭 신경 써야 돼요.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 러시아의 최대 수요로는 수요가 최대인 곳에 공장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지역마다 수요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소에 따라 수요가 달라요. 차별적이라고요. 여기 꼭 확인해야 돼. 만약에 여기 수요가 무차별적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X야. 차별적. 꼭 신경 쓰세요. 그럼 니은 맞죠? 이것도 제가 정리할 때 말씀드렸어요. 위에 정리 1번 강의에서. 그럼 니은 들어가야 돼. 그럼 다 들어가 있네. 그죠? 지금은 제가 공부 때문에 했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셔야 돼요. 넬슨 나왔어요. 넬슨은 뭐가 돼? 점포, 장소, 입지. 넬슨, 점포, 장소, 입지. 디귿 들어가야 되죠. 그럼 디귿 없는 애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해리스 울만입니다. 해리스 울만. 다핵심 이론. 다핵심 이론. 그래서 보니까 단일의 중심 업무직으로 해고하여 발달한 것이 아니라 몇 개 분리된 핵이 통합되면서 전체적인 도시 구조 형성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리얼은 어차피 몰라도 되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다 읽어봤지만 일단 기억이 맞았잖아요. 기억이 맞았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얘는 항상 이거 여기 원료비 들어가면 안 돼. 원료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기억은 맞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이 없는 애들 제가 빼라 그랬죠. 그럼 135인데 135에 니은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사실 읽을 필요가 없죠. 자, 공부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 주의하라고. 시험장에서 읽을 필요가 없죠. 그죠? 니은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귿만 보고 디귿이 들어가야 되니까 5번을 찾는 거야. 이래 빨리 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입지론 봤어요. 자,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자, 16번 보니까 용도 지역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용도 지역, 용도 지역.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장 갈 때 이 용도 지역에 대한 거 잘 정리하고 와야 돼. 그래서 제가 총정리 1번 강의할 때, 마지막 강의 1번, 최종 정리 1번 강의에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렸어요. 그 부분 또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건 도간 농자 아닙니까? 도간 농자야. 도간 농자. 그리고 용도 지역 중에 여기 도시 지역 묻고 있죠. 그럼 여기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럼 도시 지역이 뭔데? 주, 상, 공, 녹 아닙니까? 그럼 주상, 공, 녹 찾으면 되잖아.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주상, 공,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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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 맞고. 아니고, 아니고. 우리 1번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지. 16번 1번이다. 용도 지역 보고 간다. 용도 지역 보고 간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도시 지역 물어봤잖아요. 주거 지역 보고 가세요. 주거 지역. 전용, 일반, 준. 내가 최종 정리 1번 할 때 설명드렸어. 거기 꼭 봐야 돼. 봐야 돼요. 16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33회 때 나왔던 애들은 어느 파트에서 나왔는지를 꼭 확인하고 봐야 돼. 33회 문제는. 17번입니다. 17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죠. 이런 문제는 쉽죠. 아, 부동산 투자회사법 문제구나. 괄호 안에 들어가면 찾는다고? 상근이라는 게 있네. 직접 있네. 자기관리겠죠. 자산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위탁한대. 그럼 위탁이나 뭐 구조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기관리고 위탁이니까 3번이죠. 그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인데요. 1번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틀렸죠. 얘는 시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이거 틀린 거 알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도 시행이 안 되는 정책을 보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 이게 우리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야. 그럼 시행이 안 되는 정책 5가지 있죠? 이거 다시 확인하고 가요. 확인하고 가야 돼.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토지 비축 제도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다. 자, 비축은 직접이잖아요. 얘는 간접이죠. 그럼 뭐 물어본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직접, 간접, 이거 묻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역시 내가 직접, 간접, 이용 규제는 중요하니까 꼭 보고 가야 되겠구나.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이 맞췄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길 봐야 돼. 그럼 특히 여러분 올해 직접 개입했어요. 직접 개입해서 가격 규제 있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가격 규제는 직접 개입이라는 거 꼭 보고 가세요. 가격 규제는 직접 개입이다. 가격 규제는 직접 개입이다. 그리고 공공투자, 공공투자 직접 개입입니다. 공공투자. 자, 그다음 3번을 보면 개발 부담금제가 재건축 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자, 정책의 도입 순서 묻고 있죠. 이거 어때요? 맞죠? 맞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 도입 순서 보고 가야 돼. 그럼 이거 말고도 공인중개사가 실명자산을 신고한다 있었죠? 그것도 보고 가라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맞잖아요. 3번이네요. 그죠? 자, 4번입니다.
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PIR. PIR. 얘가 33회 이전에 한번 딱 얼굴을 내비치더니 33회 때 또 나왔어요. 또 나왔다고. 그럼 33, PIR은 값이 클수록 주택 구매가 더 어렵다. 그죠? 자, 그러면 PIR이 나왔잖아. 그럼 얘 형제 있거든. 얘 형제. RIR이야. RIR. RIR도 이거는 임대주택과 관계 있어. 임대주택. 임대료, 임대료. 그럼 RIR도 클수록 안 좋은 거야. 클수록 안 좋은 거야. 클수록 저소득층 힘들어.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큰 거예요. 큰 거. 이것도 제가 최종 정리 1번 강의에서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렸다고요. 그럼 PIR이 나오면 얘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다음 부동산 실명제 근거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것도 제가 최종 정리 1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다. 부동산 실명제 근거 법률은 등기법 아닙니다. 부동산 뭐 실명 자산에 관한 뭐 실명이라는 법률 이름이 나옵니다. 법률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5번 아니다.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 보면 조세 문제인데 19번 조세 문제죠. 조세 문제는 뭐 늘 나오니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자, 1번 질문 봤더니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틀렸죠. 어, 맞죠. 자, 국세에 대한 거야, 국세.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국세라는 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전에 이렇게 나온 애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말고도 국세로 나올 수 있는 주의할 게 좀 볼 게 있단 말이야. 국세를 좀 보고 가야 되겠어. 얘가 딱 나오니까. 그럼 부가가치세 국세라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제가 또 뭐 기억하라고 했어요. 인지세,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이거 국세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 때, 부가세는 지금까지 기출문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기출문제를 오랫동안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갑자기 생소하게 나왔다든지 저번에 한 번 나오더니 한 번 더 나왔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왔을 때 요거 그러면 국세에서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은 좀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고 가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랑 우리가 잘 알죠. 맞죠? 자,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 단계, 재산세는 취득 단계가 아니잖아. 이런 건 우리가 기본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국세지방세는 당연히 알아야 돼.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모두 찾아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이거 틀렸죠? 정여세, 종부세, 보유 단계, 정여세는 취득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맞는 거는 기억, 니은이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자, 20번도 제가 최종 정리 1번 할 때 1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문제 보니까 주택의 종류 묻는 거네. 바닥 면적 빨리 봐야지. 600이구나. 660 이하이네. 그럼 연립은 아니겠네. 그럼 기숙사도 아니겠지. 자, 그러고 나서 청수 보라고 그랬어요. 자, 청수가 4층인데 이거만 보고 4층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주택으로서는 청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쓴다. 아, 그럼 주택이라는 게 4개 층을 씁니다. 660 이하이고. 그럼 뭐예요? 파세되지. 이렇게 찾아야지. 자, 그리고 기숙사 나온 김에 자,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가 있고 임대형 기숙사가 있죠. 이번에 올해 새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자, 임대형 기숙사 방 몇 개 이상입니까? 20실 이상이죠. 20실 이상. 그리고 50% 이상은 똑같고요. 취사시설 50% 이상은 똑같고 20실 이상. 자, 20번 주택의 문제 분류 봤어요. 자, 올해도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660제곱미터 초가 그러면 뭐예요? 일단 연립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5개층 이상 되어버리잖아. 그럼 그때는 바닥 면적과 관계없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연립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청수까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다중은 뭐까지 확인해야 돼?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춘다, 갖추지 않는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까지. 다중. 봐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20번 봤고요. 자, 21번이에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질문 안 봐도 돼. 자, 2번 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금리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어떻습니까? 맞죠? 자, 요구 수익률은 무역률 플러스 위험 활정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이죠. 그러면 금리라는 게 오르면 이게 일종의 무역률이거든요. 요구 수익률이 오릅니다. 맞고요. 동일 투자 자산이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어때요? 맞죠? 맞죠? 그럼 저는 2번, 3번 지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요구 수익률은 항상 묻는구나. 그러면 이번 35회 때도 요구 수익률을 보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이걸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고요? 최소한의 수익률. 그죠? 또요. 기회비용. 그럼 무역률 플러스 위험 활정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 그럼 무역률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무역률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의 위험의 크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게 무역률에서 중요한 내용이지. 그죠? 그 위험 할정률에서 뭐가 중요해? 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위험 할정률이 크다죠. 그럼 만약에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무역률이 크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겠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민감도 분석이 나왔어. 민감도 분석.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이 나오면 항상 뒤에 투입 요소라는 말이 있는지 일단 보라고 그랬어. 투입 요소. 이 봤더니 투입 요소가 없어. 없으면 X 하면 됩니까? 안 돼. 투입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O지만 투입 요소가 없다고 해서 X 하면 안 돼요. 그럼 민감도 분석이 뭐예요?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가 변할 때,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러면 미래 투자 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어때요? 미래 투자 환경의 변화가 투입 요소잖아. 투자 가치의 영향이 결과잖아. 이 맞단 말이에요. 민감도 분석이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민감도 분석이 시험에 나오면 항상 투입 요소라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지고 민감도 분석이 맞으려면 뒤에 항상 투입 요소라는 말이 꼭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민감도 분석인데 맞는데 투입 요소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수년제 가치는 그랬어요.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로 할인은 틀렸죠. 수년제 가치는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씁니다. 수년제 가치법은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을 씁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이지? 잘 알아두자. 수년제 가치법은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 자, 그다음 22번입니다. 자, 22번은 포트폴리오 문제네요. 포트폴리오. 그럼 포트폴리오 나오면 상관계수를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볼까요? 상관계수 나왔어. 상관계수 0이래. 상관계수가 0인 경우는 뭐 없는데 상관계수 나오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0인 경우는 뭐 없는데 자 0인데 보니까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라고 돼 있잖아. 위험 감소 효과 최대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틀렸죠? 이건 체크해야지. 체크해야지. 그 다음
2번, 3번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입니다. 자, 이 질문 맞아요. 뭐에 대한 얘기라고 이게?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 여기에 만약에 효율적 전선 그러면 안 돼. 무차별 곡선. 그럼 선생님, 무차별 곡선은 자, 시험장에 갔는데 이 무차별 곡선 그럼 이렇게 쭉 적어놨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무차별이야. 무차별하다는 거는 똑같다는 거야. 야, 너희 둘이 내가 무차별이잖아. 너희 둘이 차별 안 해. 똑같이 대우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동일한 나오죠. 동일한. 그리고 우리 투자로는 전부 다 수익과 위험이야. 수익과 위험이라. 그래서 처음 보더라도 무차별이 나왔고 동일한이 나왔고 선생님이 투자론이라는 건 결국 수익과 위험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맞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자. 어, 그러면 보세요. 효율적 전선은 뭐예요? 동일 위험 최고 수익이죠. 그것도 역시 위험 수익인데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내. 모르면 일단 넘어가야 되겠지. 자, 4번 지금 5번 한번 볼까요?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정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거 별표합니다. 이 질문 처음 등장했어. 그러면 최적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도 제가 최종 정리 2번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어요. 보수적일수록 보수적 투자자 원점에 가깝다. 원점에 가깝다. 공격적 투자자 원점에서 멀다. 이거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 봤고요. 여러분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딘가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이거는 우리 동영에서도 많이 했고.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를 봤더니 뭐에 대한 문제인가요? 자본하는 일 문제죠. 자본하는 일 문제. 그럼 자본하는 일 문제가 딱 나오면 밑에 안 봤다 아직까지 안 봤지만 자본하는 일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머릿속에 이게 먼저 들어있어. 환원율과 가격은 반대다. 환원율과 가격은 반대다. 환원율 그래도 되고 수익률 그래도 돼. 항상 이걸 머릿속에 두고 있어. 이게 답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밑에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없으면 뭐 그만이지만.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 환원율 구하는 방법 시조 12거든. 시조 2 맞네. 시조 12.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금리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거 전에 시험에서도 나왔던 기출지문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냈어. 모르면 넘어가. 모르면 넘어가. 맞아요. 순영업 소득이 일정할 때 투자 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 가격, 자본 환원율 문제가 나왔는데 가격 딱 나오잖아요. 가격 딱 나오죠. 그러면 동그라미 빡 바로 해야 됩니다. 냄새를 풍겼어 지금. 가격이 올랐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환원율은 내려야 돼. 반대라니까. 근데 환원율 뭐라고 돼 있어? 높인다고 돼 있잖아. 가격이 올랐는데 환원율이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 엑스라니까. 내가 그랬잖아. 나올 거라고. 나올 거라고. 3번이 답이에요. 위험의 감소는 환원율을 낮춘다. 당연히 위험이 낮아지면 환원율도 낮아지죠.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환원율 문제 나왔지. 환원율 문제 나오면 분명히 지문에 가격과 환원율 나온다. 그 지문에 있다. 그래서 환원율 문제가 나올 때는 가격이라는 글자를 항상 조심하면서 봐야 돼. 아시겠죠? 올해도 또 나올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어렵다니까? 묻어있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작심하고 찾으려고 마음을 먹고 봐야 찾아지는 거야. 환원율 나왔지? 가격 나온단 말이야.
그럼 가격의 방향이 올랐잖아. 환원율은 내려가야 된다. X. 음. 그럼 내가 또 3번부터 보겠다. 다 안 읽고. 얘가 항상 답인데 뭐. 자, 그 다음 24번 볼게요. 자, 24번은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뭐 늘 나오는 부분입니다. 분석 기법. 늘 나옵니다. 수익률법과 성수법은 어림셈법이죠, 이거? 어림셈법. 투자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닌데. 틀린 거 1번이죠. 이처럼 출제자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쉬운 문제를 쉬워요 안 어려요? 안 쉬워요. 쉽지? 쉽지. 1번이 답이죠. 왜 이렇게 1번에다 배치해 줬을까요? 응? 출제 교수들도 알거든. 시간 아끼라고. 시간 아끼라고. 1번에다가 그것도 아주 쉬운 질문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번을 읽고 있다? 출제자의 호의를 우리는 너무 쉽게 버리고 있어요. 1번 읽고 답을 체크하라고 그러는데 2번, 3번, 4번, 5번을 읽고 있는 거야. 응? 그러면 돼요? 안 되지.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받아들여야지. 1번이 답인 거야. 이제 공부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오케이. 내부 수익률은 복수가 존재할 수 있죠. 답은 찾았어요? 시험장에서 1번 체크해야 돼. 2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야 돼. 3번 보세요. 새우 지분 투자 수익률 나왔어요. 그럼 새우 지분 투자 수익률은 우리 출제 교수들에 따라 새우 수익률이라는 분도 있고 부르는 용어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일단 새우니까 새우 현금 흐름이 들어가죠. 그리고 수익률이니까 분모가 투자액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새우니까 지분이 되겠죠. 그럼 분자는 새우 현금 흐름, 지분 투자액에 대한 새우 현금 흐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안 봐도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4번은 여기 좀 봐야 되겠다. 투자의 타당성은 총 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좋아. 자, 그럼 뒤에 보세요. 총 소득 성수는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어때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전, 세후가 나오면 지분 투자액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총 소득 성수인데 여기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X야. 지분 투자액은 세전 현금 흐름 성수라든지 세후 현금 흐름 성수 그러면 그때는 지분 투자액이야.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DTI가 높을수록 뜻이 뭐야? 대출이 많을수록, 대출이 많을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이 말이거든요, 이게. 대출을 많이 해주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렇지. 맞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25번입니다. 자, 25번 봤더니 순소득 승수 구하는 계산 문제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 계산 문제는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자, 26번입니다. 올해 나오더라도 하면 안 돼, 이런 애들은.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26번 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 관한 계산 문제죠. 별표 해놓고요.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자기 자본 수익률 관한 계산 문제. 이거는 제가 지금은 안 해. 동행할 때 다 했기 때문에 뭐 설명 들으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뭐 계산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관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려면 공식 알아야 되죠. 공식만 한번 적어볼게요. 분모가 자기 자본, 분자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비용, 플러스 가치 상승분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자본 승률은 식이니까 뭐 한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고 모든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자, 27번입니다. 자, 주택금융 문제인데요. 자, 주택금융. 자, 1번 지문은 별표 해놓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틀린 거 찾기인데, 틀린 거 찾기. 정부는 주택 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 인하, 대출 규제의 완화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택 소비금융의 확대,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이런 말들을 읽으면서 생각이 뭐 하나 딱 나야 돼. 생각이 하나 딱 나야 돼. 무슨 생각이 나야 될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대출이 많아지겠지. 대출을 많이 해주, 대출 규제 완화라 그랬잖아요.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 그럼 대출을 많이 해주면요. 주택의 수요가요.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런 정책을 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은 우리가 뭘 알고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들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럼 이런 말들이 나오면 수요가 증가한다.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니까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걸 알고 가야 돼. 틀렸어. 1번이 정답이었어. 자, 2번은요. 주택 소비금융이에요. 주택 소비금융이 시험에 났단 말이야. 그럼 주택 소비금융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대답해 보세요. 이게 대답이 될 때 공부가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럼 뒤에 말은 맞지. 이거는 평이한 지문이잖아.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 그러면 주택 구입을 위하여. 그죠? 구입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이렇게 나와야지.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 3번, 4번 안 봐도 돼. 자, 5번이에요. 주택 도시기금 나왔어. 주택 도시기금 나오면 제가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케이.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라는 말이 지문 안에 있잖아. 그럼 X. 주택도시기금이 딱 나왔어. 주택도시기금이 나왔는데 다른 글자는 보려고 하지 마. 그게 뭐 준주택이니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어. 준주택이 되고 안 되고도 신경 쓰지 마. 그냥 국민주택 규모라는 글자가 있는지를 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돼 있으면 그냥 O. 국민주택 규모 이상 그럼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일 때? 주택도시기금이 나왔을 때. 주택도시기금이 나왔을 때 기억하고 가야 돼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28번 한번 볼까요? 뭐 28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주택연금 보증기관 어디입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요? 이건 토지 비축제도 하는 데죠. 그죠? 자, 29번 보세요. 29번 무슨 문제예요? 잔액 구하는 문제죠. 잔액 구하는 문제는 이것도 역시 계산 문제 오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출 잔액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나요? 공식? 공식을 알고 있어요. 공식은 대출 원금에 잔금 비율 곱하면 돼. 대출 원금에다 잔금 비율 곱하면 잔액이야. 잔액. 그럼 잔금 비율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연금 현가 계수분의 연금 현가 계수예요. 외우기도 안 어려워. 분모 분자 전부 연금 현가 계수예요. 단 밑에 분모는 대출 전 기간이고 분자 연금 현가 계수는 남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잔여 기간. 또 뭐 있어요? 공식. 원리금 균등액에다가 원리금 균등액에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하면 되죠. 곱하면 돼요. 이때 연금 현가 계수는 남은 기간. 그럼 이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푸는 거야. 그럼 대출 잔액 구하는 계산 문제 났는데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볼 이유가 없죠. 빨리 넘어가야지.
못 풀어. 그러면 그럼 이 공식 선생님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는데요? 그거는 자료를 보고. 저 자료를 봤더니 여기 원리금 지급액이 있네. 원리금 지급액. 이거를 가르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리금 지급이 54만 원이네.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남아있는 기간. 연금 현가계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출이 지금 30년짜리인데 5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남은 기간 25년 남았잖아. 25년짜리 연금 현가계수 171.06이네요. 다 했네요. 그럼 계산기 들고 54만 원 곱하기 171.06 하면 되죠. 9237-2400 나오네요. 얘네요, 얘. 뭐 문제도 아닙니다.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공식만 기억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29번 맞고. 30, 자, 30분 보니까.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 순서래요. 그럼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원금 균등이, 원금 균등이 가장 작다. DTI만 빼고는. 기억납니까? 원금 균등이 제일 짧아. 그게 1번이지 뭐. 그럼 원금 균등이 딱 줄을 섰잖아, 지금. 그럼 그 뒤 줄은 정해져 있잖아요. 원리금 균등, 최정식, 만기일시. 그 뒤에 줄은 정해져 있다고. 그럼 얘가 제일 작다면서. 그럼 이렇게 되겠네.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그죠? 예. 자, DTI 총부채 상환 비율만 원금 균등이 크고요. 그 외에는 비교하는 거 나오면 원금 균등이 제일 작다. 제일 작다. 자, 그 다음 31번입니다. 자, 31번 문제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문제입니다. 별표하겠습니다. 요거 꼭 보고 갑니다. 꼭 보고 갑니다. 그럼 특히 여기서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이 4개 지문들은 전에도 나왔어요. 전에도. 반복적이니까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여기 3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유동화 자산을 양도할 때는 매매 교환에 의해서만 합니다. 그러면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 나오면 뭔지를 몰라도 그냥 매매 교환이야. 매매 교환. 그 다음 4번이요. 이 개정이 됐어요. 이 당시는 이 법이 이랬는데 2024년 초에 개정이 있었다고. 유동화, 저 카페에도 글을 남겨놨어요. 유동화 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이 당시는 맞았지만 지금은 X야. 유동화 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법이 개정이 됐어. 이렇게 기억하고 와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양도인은요,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데요? 또 몰라도 돼. 그냥 반환 청구권 없어. 그냥 반환 청구권 없어. 반환 청구권 없어. 무슨 문제일 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일 때. 자, 이렇게 정리한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나왔어. 매매 교환, 매매 교환. 반환 청구권 없어. 반환 청구권 없어. 그리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야. 그렇게 다 기억하고 가라고요, 그냥. 그다음 5번 한번 볼까요? 어음이죠. 어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인데 어음 얘기 딱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상법, 상법, 상법. 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수행해야 된다. 아니에요. 어음은요, 그냥 상법에 의해서 발행하면 되지. 어떤 기재된 유동화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PF ABS 설명이야. 이건 PF ABS야. 정답이 5번이야. 그래서 2, 3, 4, 5번 4개는 보고 간다. 보고 간다. 자, 31번 봤고요. 자, 그 다음 32번은 볼까요?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내요. 이건 점수 주려고 낸 거잖아요. 민간임대 있네, 여기.
4번이잖아. 자, 그러면 영구임대는요? 50년. 국민임대 30년. 분양제랑 공공임대는 임대주택이지만 나중에 분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입니다. 10년. 임대기한 10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요거 주의하세요.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여러분들이 공공임대냐 민간임대냐를 구별할 때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로 딱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럼 민간임대주택 종류가 뭐 있어요? 장기 일반,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야.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야. 임대주택을 섞어놔 버리면 이게 민간임대인지 공공임대인지 헷갈릴 수 있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좀 막기 위해서, 뭐 저는 막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 민간임대는 민간임대라고 딱 이러면 이거 나타내줘. 그래서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를 구별할 때는 이까지 구별하면 돼. 민간임대는 민간임대로 적혀 있다니까? 적혀 있다고요. 헷갈리게 하려고 공공지원을 붙인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단기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건 없다. 단기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건 없다. 장기가 있다고 해서 단기도 있겠지. 그러면 안 돼. 얘는 폐지됐어.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2번 봤고요. 이런 걸로 맞춰야죠. 막상 틀릴 게 없어요. 사실은. 자, 33번입니다. 마케팅 문제네요. 시장 점유 전략 나왔죠. 시장 점유 전략.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 점유 전략은 이 말이 딱 나오면 야, 이거는 공급자 중심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 딱 나오는 순간 이거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야. STP가 있고 4P 믹스가 있어.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근데 뒤에 보니까 수요자 측면의 접근으로 이게 뭐야? 이렇게 고마울 수가. 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죠. 출제위원들이. 호의를 베푼 거예요. 틀렸잖아요. 그럼 1번 딱 체크해야지. 밑에 거 몰라. 안 봐도 돼. 그럼 이제 이때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는 또 답으로 나온다든지 뭐 주인공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적은 가격 전략이라는 게 처음 등장한 애예요. 그럼 제가 적은 가격 전략은 보고 가라고 그랬어. 동일, 유사한 제품, 가격 다르게. 여기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동일, 유사 제품, 가격 다르게. 3번 안 봐도 돼. 얘는 안 중요해. 자, 그 다음 세분화 전략이야. 이건 당연히 중요하죠. 세분화 전략이 뭔데요? 이 뒤에 거 읽으려고 그러지 마. 세분화 전략이란 딱 나왔을 때 결론을 내려줘야 돼. 수요자를 나누는 거야. 수요자를 나누는 거야. 수요자를 구분하는 거라고. 수요자를 구분하는 거야. 세분화 전략, 수요자를 구분하는 거야. 수요자를, 수요자를 구분하는 거야. 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객 점유 전략, 고객 점유 전략, 고객 점유 전략. 뭐라고 결론 내릴래요? 소비자, 소비자 중심. 그러니까 고객 점유지. 소비자 중심. 아이다. 소비자 중심 아이다. 또 소비자 나왔지, 소비자, 소비자. 그리고 그 뒤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다잖아요. 맞지? 뒤에 거 안 읽어도 돼. 중요한 말이 다 나와버렸어. 됐나요? 틀린 거는 1번이었죠. 호의를 베풀었다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40문항 중에 1번 정답이 8개 있어요. 2번도 8개 있다니까. 그 1번, 2번에 답이 16개가 배치돼 있어요. 그럼 시간이 모자란다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출제자한테. 선생님, 시험 이렇게 어려우면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1번, 2번이 16개인데 시간이 왜 부족합니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자, 34번 볼게요. 관리 방식 묻고 있죠? 관리 문제야, 관리 문제. 그 밑에 지문을 딱, 박스 나오면 박스 읽지 말라고 그랬지. 박스 나오면 박스부터 읽지 말고 지문을 보라고요, 항상. 왜 봤더니, 뭐, 위탁 관리, 뭐, 이런 거 물어보네? 그러면 여기 보면요. 자치 관리가 우리가 자가 관리 아닙니까? 위탁 관리. 뭐, 공공 관리니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이거는 뭐 처음 들어본 애들인데 뭐.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겠지. 자, 그럼 보세요.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위탁이네. 이거 그냥 뭐 더 이상 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밑에 읽어보시면 위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20초 만에, 10초 만에 딱 보고 풀어야 돼. 자, 34번 받고. 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35번 감가수정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올해 감가수정 문제는 감가수정 꼭 보고 가자. 감가수정 보고 가자. 자, 기억 볼게요. 감가수정에서 내용연수, 내용연수. 감가수정 내용연수 뭐예요?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닌 물리적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틀렸지? 틀렸잖아. 기억 들어가면 안 돼. 기억 답 아니야. 자, 니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할 때, 제조달 원가를 감액하는 게 감가 수정 아닙니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한다. 어때요? 그렇지. 그렇지. 경제적 감가 이 세 개 다 들어가야 돼. 그럼 니은 맞죠? 그럼 니은 있어야 되는데? 얘 없네. 얘 없네.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잖아요. 그럼 니은 디귿이고 니은 디귿 리은이고 우리는 리을만 보면 되지. 그럼 리을 한번 보자. 내용연수법에는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이 있다. 오, 맞잖아. 이 내용연수법이잖아. 답이 4번이네요. 그죠? 그럼 디귿 한번 볼까? 감가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 맞고요. 여기서 분해법, 분해법이 뭔지는 몰라도 좋아. 하지만 분해법은 감가수정 방법이라는 거, 분해법은 감가수정 방법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좀 미음 볼게요. 사실은 미음이 참 중요한 지문이에요. 미음. 정률법은 일정한 감가율. 맞아, 맞아. 정률법이니까, 정률이니까 감가율이 일정해. 이거는 맞아.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감가액이 일정하다? 감가액이 일정한 게 아니죠. 감가액이 일정한 거는 정액이죠. 맞아요? 그럼 제가 여기 지문에 없는 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만. 목적이에요. 감가수정 목적. 여러분, 감가수정 목적인데 만약에 비용 배분이 목적이라든지 기간 손익의 적정화, 뭐 기간 손익 이런 말들 나오잖아. 그럼 X. 비용 배분, 기간 손익은 감가상각의 목적이야. 그래서 감가수정은 비용 배분, 기간 손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감가수정 꼭 잘 정리하고 가세요. 감가수정.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감가와 관찰 감가도 인정해줘. 경제적 감가와 관찰 감가가 있죠? 관찰 감가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35번 받고요. 36번 한번 볼까요? 자, 36번 보면 감정평가 규칙 문제인데, 감정평가 규칙 문제구나. 규칙 문제네. 그런데 시장 가치에 대해서 묻고 있네. 시장 가치. 자, 1번 봅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그러면 시장 가치 그러면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 통상적 시장, 통상적 시장. 그리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죠. 만약에 시장 가치인데 최고 금액, 뭐 뭔지는 모르지만 최고 금액이라는 말이 있어. X. 최고 금액 그러면 안 돼. 통상적 시장이고요. 최고 금액 얘기 나오면 안 된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어디에다 줄을 치실래요? 지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다가 줄을 치실랍니까? 네, 여기 줄을 쳐야지. 법령의 다른 규정. 법령의 다른 규정. 법령의 다른 규정 나오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뭐도 알아야 돼? 검토할 필요 없다. 검토 안 해도 돼. 자, 3번 봅니다. 여기는 어디에 줄 쳐야 돼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인정.
대상 물건의 특성에 맞추죠.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인정. 그럼 뭐라고 돼? 시장 가치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얘는요. 검토해야 돼. 검토해야 돼. 자, 4번 봅니다. 의뢰인 요청. 의뢰인 요청.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죠? 검토하지 않는다? X. 검토합니다. 그래서 법령의 다른 규정. 여기 나와 있는 법령의 다른 규정. 사회 통념상 필요. 의뢰인 요청. 이 말들이 나오면 일단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죠. 그죠? 이때 법령의 다른 규정은 검토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묻는 문제죠. 자, 그래서 시장 가치 기준에 대한 거 봤어요. 그다음 37번 한번 볼까요? 계산 문제네요. 자, 계산 문제인데 수익가액과는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동행할 때 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익가액과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수익가액과는 계산 문제하고요. 거래사례비교법에 토지가액과는 거 있죠? 거래사례비교법 토지가액과 이 두 문제는 준비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은데 수익가액은 여러분 잘 못하니까 거래사례비교법에서 토지가액 구하는 문제만이라도 잘 준비하고 가자. 잘 준비하고 가자. 자, 그 다음 38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문제네요. 자, 옳은 거 찾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니까 표준지 공시가가 나왔네. 오케이. 개별 공시가 그럼 바로 X지. 조사 평가할 때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해야 됩니다. 반드시가 아니죠.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은 맞아. 틀렸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는 가격 말고 이런 것들도 다 공시해. 참 이런 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밋밋하단 말이에요. 넘어가야 돼. 보류, 보류. 3번. 국토부 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이니까 표준주택 좋아. 그런데 시군구위원회래. 아니, 장관인데 왜 시군구위원회가 나와? 중앙위원회인데, X. 그죠? 자, 국토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 국토부 장관이니까 표준주택 가격 좋아. 그런데 감정평가 법인 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고? X.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야지. X. 표준 공동주택 가격은 이런 말 없어. 공동주택은 표준이니 개별이니 이런 게 없어. 그래 봤더니 지금 다 틀렸어요. 그 정답 2번이란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이 2번을 별표로 해놓고 2번을 이제 자세히 보는 거야. 이게 정답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는요, 가격만 공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만 공시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지번도 공시하고요. 그리고 표준지의 가격인데 이 가격도 단위 면적당 가격이야. 이게 단위 면적이라는 건 제곱미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면적,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다 포함이 돼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보면은 뭐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시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 맞다는 거를 눈여겨본다. 눈여겨본다.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지문이 아니거든, 이 지문이. 자, 그다음 39번입니다. 제가 그랬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토지 가액 관한 문제 나온다고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 토지 가액 관한 문제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거래 가격부터 찾아야지. 딱 네모를 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밑에 읽어 나가는 거예요. 사정 보정치가 있네. 0.9, 0.9. 자, 지가 변동률인데 두 개가 주어졌네.
하나는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네. 여기 보니까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대상 토지가 그러면 이거는 쓰면 안 되고 이거 써야 되구나. 5% 났다고 1.05 해야 되겠네. 1.05. 그리고 5% 열세가 있네. 0.95네. 그럼 단 건가요? 아니라고 그랬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토지 가액 관한 문제 나오면 항상 면적 비교를 빠뜨리면 안 돼. 이거 항상 주의해야 돼. 그럼 면적 비교는 제가 대사라 그랬죠. 대상 사례. 그럼 여기 대상 토지 면적이 150이고 150이고 사례 토지는 보니까 200이잖아요. 그죠? 시험지 이걸 딱 적어놔야지. 그러면 이제 다 했다 이제. 그럼 이제 계산기를 들고 8억 네모 쳐놨잖아. 8억 곱하기 0.9 동그라미 쳐놨죠. 곱하기 1.05 곱하기 0.95 곱하기 면적수죠. 150 나누기 200. 그럼 계산기 얼마 찍혀 있습니까? 뭐 53865 이렇게 저 계산기 찍혀 있는데요. 53865,000. 2번이네. 정답 2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잘 알아두고 가세요. 자, 그리고요. 사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사정 보정치를 준 적이 없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 문제 나올 때. 33m 나왔거든. 그러면 사정 보정치를 여기는 시기 0.9라고 줬잖아. 그런데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사례 부동산은 주변 시세보다 20% 저가에 매도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 이게 사정 보정이거든.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대사 100분의 100 이렇게 해놓고 사례가 20% 저가에 매도됐다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빼기 20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80분의 100이 되는 거. 이게 사정 보정치야.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토지 가액 구하는 거 해봤습니다. 자, 이제 40번 문제입니다. 40번. 자, 감정평가 규칙 문제네요. 자, 기준 시점 묻네요. 기준 시점 언제인데요? 가격조사 완료일이죠. 꼭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는 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되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기준 시점 언제인지를 알아야 돼.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자, 2번입니다.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가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그럼 뭐예요? 구분. 맞네.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감정평가 방식 중 비교 방식에 해당되나? 공시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X죠. 둘 다 비교 방식이에요. 그럼 이게 답이야? 그럼 얘가 낫다는 얘기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시산가액 조정입니다. 자,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같은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원래는 둘 다 원래 무슨 방식인데? 둘 다 비교 방식이야. 둘 다 비교 방식이야. 그런데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정답은 3번이에요. 둘 다 비교 방식이에요. 4번. 뭐 크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자, 5번 봅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라. 당연한 얘기지. 자, 그리고 40번까지 다 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정평가 절차 좀 보고 갑니다. 감정평가 절차. 자, 감정평가 절차라는 게 감정평가는 순서인데 그냥 첫 번째 거만 기억해. 1번이 뭐냐면 1번이 뭐예요? 1번 기본적 사항 확정이야.
기본적 사항 확정. 그래서 만약에 감정평가 절차가 문제가 나오면 순서를 못 올 거거든. 기본적 사항 확정 다음에 처리 계획이에요. 계획 수립이라고. 그래서 1번이 계획 수립이 아니라는 거. 1번이 기본적 사항 확정이 1번이라는 거. 이거 좀 알아둡니다. 감정평가 절차. 그래서 오늘 33회 기출문제, 제가 계산 문제는 뭐 다는 뭐 안 풀었고요. 이론 문제만 풀어봤는데, 제가 이론 문제를 풀면서 체크해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라는 게 있었죠. 그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33회 기출문제를 볼 때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지문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31회를 제가 해볼 거예요. 31회. 그리고 34회도 제가 해드리면 좋겠지만 34회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풀어보고 가십니다. 뭐 계산 문제가 힘들면 계산 문제는 두고 이론 문제만이라도 그래서 33, 31, 34 그리고 뭐 32 최근 한 4, 5개년 정도 기출 문제는 한 번 더 이론 부분을 보시고 어디서 묻는지를 잘 보고 가세요. 어디서 묻는지 특히 33회와 31회, 34회 이 정도는 잘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